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물 없이 월세 받는 법. 예. 저는 이제 ETF를 여쭙고자 하는데요. 예. 월배당 ETF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이게 두 가지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네. 시대적인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퇴직하시는 분들이 꿈이 임대사업자였었어요. 네. 그쵸. 다 그럼요. 월세 받는 게 더 꿈인 네. 거죠. 건물주. 네, 건물주가 꿈. 건물주가 꿈이라는 것은 건물의 자산 가치도 있지만 그렇죠. 월세를 받으면서 그냥 내가 좀 네.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현금 흐름에 그런 것이 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당연히 이런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네. 퇴직자들이 많아지면 이제 생활비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런 자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자산을 내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팔아서 이런 자산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주택연금처럼 기존에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연금으로 뽑아 쓰거나 그렇죠. 현금으로 만들어내거나 이런 식의 세 가지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산을 사거나 네. 아니면 교체하거나 아니면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현금을 뽑아내거나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현금을 뽑아내는 방법이 오로지 부동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거의 딴 것도 있었지만 이게 압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한국 사회. 과연 네. 이게 좋은 시스템이냐. 그런데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굉장히 이런 수요가 좀 더 많아지는데 그렇게 비싼데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그렇죠. 접근성도 엄청 떨어지는데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네. 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기존의 상가도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는데 알 네. 수는 없지만 제가 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산업 구조적 변화도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한국도 이제 저성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영원한 고성장은 없잖아요. 네. 뭐 흔히 하는 표현처럼 하늘을 뚫고 자라는 나무는 없지 않습니까? 네, 흔히 하는 그러게요. 표현처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저성장이 되게 되면 당연히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는 에코프로 같은 것도 이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네. 잘 틀릴 수도 있지만 사회적 현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투자가 아니라 저성장이 되면 양때 나타나는 하나는 뭐냐면 성장이 이제 희소해지기 때문에 네. 성장이 정말 가시화되는 거에서 사람들이 높은 할증을 하는 거죠. 높은 가치를 매겨버리는 거죠. 예. 딴 데 성장하는 건데 이게 저렇게 성장 많이 해? 네. 야, 저런 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영어로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거죠. 네. 훨씬 더 과거보다 많이. 그렇죠. 왜냐면 다 성장해. 마트도 성장하고, 삼성전자도 성장하고, 저기 어떤 중소기업 성장 다 성장하고 그러면은 굳이 내가 저기 성장 더 많이 한다고 내가 프리미엄 지불하지 않거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 빌빌빌빌 되는데 네. 쟤네는 정말 돈 잘 버네. 그러면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이 투자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네. 의사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네. 안정적이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높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네. 사실은 과거보다 더. 예. 과거에는 저도 저희 학교에서도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 학력고사 세대니까 수석은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나왔어요. 네. 서울대 의대에서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흔히 얘기하는 기업체 가서 다 사장까지 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이쪽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 IMF 외환위기 이후에 공무원에 대한 갈망이 극대화됐었죠. 그쵸. 왜냐하면 불안정성을 해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그쵸.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정말 지극히 안정적으로 잘리지 않을 것 같은 직장에 대한 선호가 극대화됐었죠. 시간에 깨지고 있죠. 지금은 또 반대로 깨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프리미엄이 지불할 시기들이 영원하진 않아요. 그렇죠. 영원한 건 아닌 거죠.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성장이 만연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그렇게 뚜렷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 그래서 그것이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하냐. 근데 거품이 이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지나봐야 아는 거고 또 본인의 의사에 맞게 결정하시는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으로 그런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걸 선호하는 거죠. 왜? 내가 돈 벌 기회가 많지 않은데 확실히 돈 주는 게 있어. 현금 흐름이죠. 월세를 만들어내는 자산. 이런 자산이
네, 그러니까 고령화랑 저성장이 만나면 당연히 현금으로 있는 자산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제공도 해줘야 돼요. 네. 그거는 현재 뭐 국민연금도 사실 그런 넓게 보면 그런 제도거든요. 네. 주택연금도 그런 제도거든요. 네. 당연히 월세 사업을 선호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금융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월 분병 상품이라고 원래 전문 용어로는 공식 용어로 그래서 야 우리는 카피 쓸 때 이런 거 하지 말자. 네. 이해가 쉽게 월세형 ETF 이렇게 표현하자. 월세형 ETF. 월세형? 그러니까 월세형 ETF, 그러니까 ETF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ETF도 여러 개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리고 또 배당금 지급 시기도 뭐 맞춰서 네. 금액도 맞춰서 네. 이렇게 조합을 하고 뭐 이것도 있고 부동산 임대업도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하나 하면 쏠림이 있는 것보다는 네. 내가 이런 금융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도 그런 구조가 있으면 다 활용하는 게 좋은데 그렇죠. 한국 사회가 한쪽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품들이 등장을 하고 상품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많고 요즘에 또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뭐 제가 이쪽 업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월세형 ETF에 대해서는 좀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네. 좀 틈틈이 자료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자료가 너무 많이 그렇죠. 요즘은 증권회사나 투자회사에서도 무조건 자기 상품 좋다고 해봤자 욕먹기 때문에 네. 자료 옛날처럼 만들지 않아요. 네. 뭐 저희도 그렇지만 네. 저희 뭐 들어오셔서 보시면 저는 어렵지 않다. 상품의 논리도. 너무 예. 좋습니다. 예. 당장 저도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예. 그러면 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노후 걱정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 OECD 중에 제일 높고요. 예. 정말 극단적으로 높죠. 예.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노후 상황에 오기 전에 노후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예. 미리 대비 없이 노후를 만난 거죠. 예. 그러니까 노후가 빈곤해지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월 300씩 평생 나올 수 있는 방법. 특히 ETF로 아까 말씀하셨던 월세 ETF 단도직입적으로 예. 그런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해 주신다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3억에서 5억 있으신 분들은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3억은 좀 작을 것 같고 네. 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가 배당이 3에서 한 5% 구간에서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3에서 5% 구간에 나오니까 이걸 역산해 보면 대충 돼요. 그러네요. 예, 예. 역산해서 보내고 여기 플러스 뭐냐면 국민연금이 아닌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뭐 3억의 단순 계산으로 5%면 5억이 5%면 2,500만 원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3억이면 1,500만 원이잖아요. 네. 5% 잡으면. 네. 그럼 1,500만 원에다가 또 국민연금 붙고 이것저것 붙으면 사실은 300은 돼요. 근데 이게 3억이 이제 없고 여기서 고민이 시작 1억밖에 없을 때. 네. 사실은 이런 분들은 뭐냐면 저희가 그 옛날에 만들어서 그걸 전파시키려고 그랬는데 전파를 못 시켰던 게 뭐냐면 미래의 삶은 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약간 여담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경영 컨설턴트가 뭐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경영학자들 책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네. 몇 분의 1가 계세요. 제가 너무너무 이 사람들 책을 좋아해가지고 네. 아시는 분이 서울대 윤석철 교수님 지금 한양대 몇 취재하셨죠. 뭐 네. 경영학의 진리책이라는 책을 예. 제가 선배한테 소개받고 그날 이게 경영학책을 밤새서 읽었는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피터 드러커는 아시는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찰스 핸디라고 네. 그 영국의 이제 런던 정경대학 MBA 과정을 만드셨던 분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은 뭐 그런 책은 아닌데 그 절판된 책인데 이 포트폴리오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를 해서 젊었을 때 제가 뭐 미래에서 다니면 딴 거 못 하잖아요. 네. 뭐 내가 부업을 하다도 몰래 해야 되고 우스갯소리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어느 하나가 아니라 아마 우리 교수님은 저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조직에도 좀 있으시고 근데 풀타임은 아닌 거죠. 예. 내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뭐 유튜브도 하시면서 예. 포트폴리오가 짜진 거죠. 내 네, 삶 네,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삶은 이렇게 포트폴리오 인생이 돼야 된다는 네, 게 네. 그 찰스 핸디라는 경영 컨설턴트의 몇십 년 전에 얘기였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해안이 있으신 거죠.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분도 자발적으로 제가 그런 인생을 선택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하루 봉사 활동을 하고 예. 일정 뭐 그다음에 아내가 사진 작가인데 아내 매니저 역할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또 제가 돈도 버는 일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짜서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뭘 하나 딱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혹시 이만하면 또 욕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일주일에 이틀은 막말로 뭐 배달 일하고 하루는 내가 뭐 딴 일하고 이렇게 해서 내 삶을 하루는 내가 나를 위해서 뭐 운동하는 뭐 자전거를 좋아하시면 자전거 여행을 하는다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해 나가는 삶이 저는 삶을 그러면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껴 쓰면은 그동안 있는 돈 가지고 좀 여러분들 한 5%, 6%, 5% 이상만 따면 그리고 그 돈이 사라지는 자산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게 되면 저는 아주 어려우신 분들 빼놓고는 물론 거기 자녀 교육이라든가 결혼 문제는 걸려 있긴 하지만 이런 거를 좀 그거는 뭐 제가 말씀 영역은 아니니까 그렇게 사는 방식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도 같지 않을까.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노후 준비라는 건 되게 좀 불편한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누렸던 것을 굉장히 많이 버려야 되고. 그런데 너무 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의 조직, 하나의 일에 사는 삶이 아니라 허드렛 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을 내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내 삶의 다양성을 부각시키는 가치관을 갖고 이렇게 해서 내가 소액이라도 벌면서 살아가는 삶도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의 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런 책은 좀 절판되는데 좀 절판 좀 다시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내용 이런 내용은 아니죠. 너무 훌륭한 말씀 주셨고요. 이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 매우 인상 깊게 저도 봤고 또 말씀 속에서도 깊은 인상을 이제 계속 마음속에 남기고 있는 과정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시겠지만 또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에서 강조하듯이 우리 센터장님께서 지금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이러해야 한다.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 좀 또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는 그 메시지답게 또 심리적인 측면도 강조해 주시면서 꼭 그런 멘트를 마지막으로 꼭 강조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는 이 책에 안 나온 내용이고 하나는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어떤 게임을 평가를 하잖아요. 순위를 매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10명이 있는데 내가 한 6등 정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시스템이나 그 조직에서 내가 우수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언젠가 탈락이 될 겁니다. 뭐 우리 직장 생활 같은 거 마찬가지니까 보통 한 중간 정도를 하게 되면은 뭐 고등학교 때 야구 선수였는데 그 주전이긴 한데 중간 정도 된다 그러면 프로 가기 어렵잖아요. 원래 사실 프로의 그 1군의 그 리스트에 들어갔다는 거는 대다수가 다 물론 훈련생 출신의 그런 선수도 있지만 다 초중고등학교 때는 초중 때는 전부 다 최고 잘했던 선수들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래서 중간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장기 보상도 작아지는 거죠. 근데 중간만 해도 돈을 잃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대박을 안 넣어도 버틸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인덱스 펀드 같은 거. S&P 500 같은 거는 사실은 내가 중간을 하겠다는 전략이지 내가 우수하게 했다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평균을 사는 거잖아요. 시장 평균 타도 나는 마이너스가 안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만 해도 나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내가 잘하려고 그러지 말자. 중간만 가도 주식시장은 내가 돈을 번다. 잃지만 않으면 되는 거다. 그렇죠. 두 번째 이제 휴먼 인덱스 관련돼서 이 책에서 나왔던 표현인데 이제 외로움이죠, 외로움. 제가 인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여야 돈을 벌 수 있다. 남들과 다르게 갈 때 되게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막 성격적으로 막 외로운 게 너무 싫고 막 남들 따라 이런 거 좋으신 분들은 저는 묻어가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해요. S&P 500 같은 거 좋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없었지만 저희가 뭐 20, 30대는 S&P 500을 살려면 미국으로 가야 됐어요. 한국 사람을 살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뭐 그냥 몇 개만 치면 그냥 다 열려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외로움을 받아들일까 이게 어떤 위대한 결정은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외로움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뭐 부처님도 혼자 하셨고
종교. 지금까지 우리가 뭐 어떤 죄송합니다 이거 좀 오해하지 마시고 인류 역사상 최고로 성공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랑 부처님이에요. 수천 년간 자기가 만들어낸 아이디어 신앙이 대대손손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로마 교황청도 있고 네. 우리 조계종도 있고 태고종도 있고 이런 게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도 압도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예? 이 이상 되는 게 뭐 아무리 구글이 뭐 제국이라고 해도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인류의 삶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순간에는 고독 속에 결정하세요. 다. 예수님도 광야에 아직도 혼자 기도하시고 네. 부처님도 보리수 나무 안에서 오랫동안 자기가 혼자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내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잘 알아야 돼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자기 자신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이제 안 하지만 네. 그 돈에 관한 일기를 쓰거나 투자 일지 같은 거를 써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종목을 샀으면 내가 왜 샀는지 쓰고 네. 주가 떨어져 그 내 마음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한 1년 뒤쯤 딱 보게 되면 나란 인간을 좀 어느 정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분들은 성공을 떠나서 상당히 실수는 줄일 수 있다. 네. 워렌 버핏이 얘기하잖아요. 투자는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지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느 정도 좀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어제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백미러를 보고 투자하는 것과 같다. 매우 인상적인 말씀이고 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이 책을 강조하기를 가난을 피하는 가장 탁월한 지침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놓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심리에 해당되는 영역인데 여러분이 이 지침서를 통해서 놓치는 부분들을 좀 잘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좀 좋은 기회 주셔서 좀 약간 주저넘게 얘기한 것도 있는데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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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